네, 2022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발언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니 그 발언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도 경위를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사이비 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들은 보도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체와 연결해서 찌라시 장사를 합니다. 중이 제 역할을 하려면 연부를 해야 되는데 연부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기자들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제 의견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C에 가면은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그 전에 취재를 했었는데 제1노조, 제2노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노조는 아마 민노총 계열의 민원련 쪽에 가입된 노조고요. 또 하나는 아마 기술자 위주의 노조일 겁니다. 제3노조는 흔히 말하는 보수 노조입니다. 이 제3노조가 MBC에서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라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 그걸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 선임 비서관이 대통령실 워딩 일방적 공개, 민주당 의원 선임 비서관이 민주당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입니다. 국회의원실에 가게 되면 보좌관이 2명이 있어요. 그 밑에 비서관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비서관이 여러 명이란, 그 중에 선임이란 뜻이죠. 그가 대통령실 워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A 비서관이 오디오 비디오 음향기기 동호인 사이트에 이 워딩을 일방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AV 음향기기 동호인 사이트가 어딘가 하면은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DVD 프라임, 바로 거기입니다. 9시 정각에 그 겨울에 XX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조금 전에 현지에서 행사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 의회와 바이든을 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진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상상도 못할 워딩이네요. 대통령실에서 보도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곧 보도 나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제3노조는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비서관은 MBC 기자 중에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가 보도를 어떻게 할지까지 알고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A 비서관이 자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경위를 설명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안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빨대 박아서 뽑아낸 게 아니고 나는 10분 전인 8시 50분쯤 대통령 발언 찌라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찌라시를 받았다. 그게 처음이고 그 뒤로 5개 정도 더 받았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찌라시 전달해준 사람 중에는 MBC 기자는 없었다.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여기저기 크로스를 취재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알 정도면 국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그 커뮤니티에다가는 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해보면 내 신분은 금방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단한 특종이라도 한 것처럼 쓸 것 같아서 먼저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냐 설명하겠다.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했고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찌라시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이유도 없다.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한 후 다만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면 나는 우리 의원실 단톡방에 올렸고 몇몇
친한 기자에게 전달했다. 의원실 단톡방에 올리면 그 의원도 볼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다 유포가 되는 거지.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기자들한테 전달했다는 거는 그 보도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달한 기자 중에는 MBC 기자는 없었다.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이건 까십거리입니다. 근데 까십거리가 점점 커져서 진영 싸움이 돼버렸어요. 애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해, 어른들이 처음부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빼박도 못하고 무조건 서로가 이겨야 되는 그런 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걸 어느 기자가 딱 포착을 해서 보도하겠다고 할 때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막아야 되겠죠.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솔직히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참 내가 난감하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거 이거 보도하면 국익도 그렇고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안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뭐 자꾸 제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도 옛날에 상당히 공들여 쓴 기사 다 나가기 직전에 육군본부에서 그렁저렁 알아왔던 중령이 찾아와서 참 그러더만요. 나도 이걸로 참 자기도 나랑 취재한테 도와줬죠. 근데 이게 나가면 참 곤란해지고 총장이 너무 한다. 총장 판단이 틀린 겁니다. 근데 참 인간적으로 그래서 알았다고 안 내겠다 그랬어요. 안 냈습니다. 참 난감하대요. 다 자리 잡아놓고 한 거를 빼자고 부장한테 얘기하니 참 나도 창피한데 이유가 뭐야 그러는데 참 이유도 없고 그 중령분이 그 후에서 상당히 미안해 했었어요. 저는 그걸 왜 그분의 부탁을 들어주는가 하면 그도 참 얼마나 억지란 걸 알겠습니까. 분명히 그 참모총장이 한번 떠보려고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못하면 그걸로 이제 파이어 시키거나 뭐 진급 안 시키려고 그걸 약점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들어주면은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의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목숨 걸고 큰 특종도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사를 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돈질입니다. 돈 주고 좀 봐줘 그러면 빼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박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인간적인 부탁인데 이게 안 되면 돈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사건이 커질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보도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 톤 다운 시키는 거예요. 한번 매체가 나오면은 또 출입 기자가 많은 데서는 경쟁적으로 막 같이 쓰거든요.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이거를 톤 다운 시키는, 이걸 막으려고 하면 점점 커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왜 자꾸 손대면 더 커지는 게 몇 개 있죠. 손을 덜 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러시오 하고 이제 맞대응을 하거나 자꾸 김 빼는 쪽에서 이렇게 해서 파도가 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기면 그만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것은 김은혜 수석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은 이거였다라고 또 뒤집고 또 그러다가 뭐 조사해야 된다 하면서 맞불을 놓으니까 점점 커져버린 거죠. 여기에서는 참 우리 대통령 비서실 측에 참 전문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위기가 오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 관계하고 내부 감찰이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늘 루틴한 거고. 근데 거기서 계속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누가 이거를 이 청와대 대통령 말고 옛날에 뭐 왕 실장 그래서 김기춘 씨가 박근혜 정부 때 확 틀어지고 했는데 누가 이거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홍보실하고 국가안보실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고 하니까 그럼 뭐 통제 못하는, 이럴 때 비서실장이 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하여간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네. 최소화하는 걸 못했고 더 커지게 한 건 그쪽의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 플러스 좌파의 문제입니다. 아니 언제 이자들이 한미동맹 와해를 걱정했습니까? 특히 민원련, 한국 기자협회도 웃겨요. 뭐 대통령의 급안으로 한미 관계가 무너질 걸 걱정된다는 헛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야, 뭐 누가 뭐 생각해 준다고? 어? 그건 말이 안 돼. 이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이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솜씨가 없고 이쪽에서는 오로지 비난을 하기 위해서 뭔가 꺼트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청와대란다.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자단하고 대통령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새느냐. 아까 A 비서관 기자 10년 했다는 친구인데 자기가 DVD 프라임에 올리기 전에 찌라시를 받았다. 그럼 찌라시가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6시 30 몇 분쯤에 이 동영상이 왔는데 한 2시간 사이에 찌라시가 도느냐. 찌라시는 금방 만들죠. 다다닥 치면 되니까. 기자를 해보면 압니다. 이 기자들의 움직임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누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각 신문사 기자들이 기자실에 있죠. 그러면 워낙 큰 사건이 터지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가 좋을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잠수함이 90 몇 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강릉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 또 깜짝 놀라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하다가 막 토론이 서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군인들 뭐 한 거야? 이 새끼들 뭐 하다 보면 그걸 딱 듣고 이제 서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주제를 잡아서 기사를 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그날 이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론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는 보안사 친구들이 그 기자단 동향을 늘 보고를 하죠. 근데 자기들이 기자실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기자실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지원해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주로 얻죠. 뭐 용돈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거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거에는 그렇게 기자단 정보를 뭐 어느 기자가 누구 장관이랑 밥을 먹었다, 뭐 했다, 뭐 무슨 얘기 하더라 다 그런 거 다 채집 정보기관들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행정부를 방어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큰 뭐 기자단하고 이제 정부와 관계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경제부처로 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경제부처에서 뭔가가 경제부처는 다 돈이잖아요. 거기 또 기업들하고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직접 대관관계라 그래서 직접 국회나 정부 부처를 다니면서 정보도 얻긴 하지만 기자단을 통해서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기자들을 상당히 관리를 하죠. 주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앞에 가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구해놓고 직원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대국회 언론 활동합니다. 대국회 활동합니다. 그래서 기자단에서 처음 이게 막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쓸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각 기업들도 하죠. 근데 그 못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기자들하고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자들과 접근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저희 때는 되게 스카이 출신이니까 신방과 스카이 신방과 나온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제 그쪽 배치해서 그래서 기업체 홍보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기네 필요한 걸 하고 또 그다음에 그 특정 언론사에서 자기네 기업에 나쁜 기사 쓰면 그걸 막고 뭐 돈으로 막든 뭐로 막든 인간관계로 막든 그런 관계들이 쭉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걸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나는 정보를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를 만들어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게 점점 활성화가 됩니다. 찌라시에서 보게 되면 뭐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뭐 정치인 얘기, 기업인 얘기, 뭐 기자 이야기, 군인 이야기, 어떤 배우가 어쨌다. 저도 옛날에 좀 보다가 아유 뭐 재미없어서 뭐 그렇고 그런 얘기 뭐 그중에 상당수는 틀리고 그래봐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근데 그게 우리가 신문을 보듯이 쫙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권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신문 같은 경우는요. 동아조선 중앙한국 한국이 탈락하면서는 뭐 누가 들어왔던 그 정도 매체 KBS, MBC 그리고 SBS 이렇게 중앙일간지가 딱 안정전 체제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인터넷 매체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언론들이 기존 언론들은 직접 정부 요인들을 상대하니까 자연적으로 보수화가 됩니다. 지금 MBC는 옛날 MBC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래 굉장히 친정부였지.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매체가 많아지고 할 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 기존 언론들이 노무현이 하는 걸 영 못마땅한 시각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자실을 없앤다. 그리고 자격만 갖춘 모든 사람이 다 취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언론 세계로 가고 싶던 그 작은 매체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인터넷 매체가 들어오면서 기존 매체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각각이 쓴 기사가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더 많이 클릭되고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기사가 돼요. 한때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클릭수 많은데 계속 탑으로 올리니까 그 영향력을 더 여론이 글로 흘러가는 거죠. 그 경남지사였던 김 누굽니까? 무슨 사건이죠? 아이고 갑자기 그 드라곤인가? 그 친구들이 했던 게 뭐예요? 막 특정 게 왔을 때 댓글을 막 달아요.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 많은데 그 중에 자기네 유리한 글에 댓글에 자꾸 지지하는 구처럼 이게 커지면 이 기사가 점점 나와가지고 다른 중요한 기사를 밀어내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요걸 이제 기계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들어오게 하면서부터 기존 언론 시스템을 부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보를 빼내고 찌라시가 활성화되고 여의도에서 이게 장사가 됩니다. 또 증권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도움대가를 받아보고 하면서 이게 기존의 신문 방송 말고도 또 하나의 이 매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찌라시 모르면 좀 정보하는 사람 마저 할 정도로. 근데 여기 엉터리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옛날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론조사도 이제는 돈만 주고 또 아까 그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안 될 사람이고 약한데 또 어떻게 막 띄우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이 사람이 잘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또 글로 기울어지거든요. 여론조사 시장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 하고 실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도 우죽순으로 생기고 찌라시 만드는데 우죽순 생기는데 그때 청와대 등 유력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자기 매체에 보도하는 게 아니라 찌라시 장사꾼한테 정보를 넘기는 그런 꾼들이 되는 거죠. 이게 봉급을 그래도 제대로 주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엘리트 의식이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자들은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A 비서관, 선임 비서관처럼 기자 몇 년 하다가 아직 나이는 젊으니까 국회의원은 안 되고 그럴 뜻이 있으면 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비서관이든 보좌관이든 하게 되면 공을 세워야 공천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찌라시 정보를 구하거나 자기 후배 기자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유명한 거 있죠. 그것 때는 국군 사이버 사령관 구속되고 누구 구속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정원 출신으로서 거기서 잘 못 나간 친구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공천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고향 출신인 국정원 직원한테 뭐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그도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알아봐 주다가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있어 라고 해서 어떤 여직원을 했고 여직원의 움직임을 추적했는데 잘못 찍은 거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댓글로 커지는 겁니다. 국정원 출신들도 자기 출신 조직에 빨대를 대고 빨려고 하는 게 이제 댓글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언론도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찌라시가 각 언론사는 보도도 안 했는데 쫙 도는 거고 그 찌라시를 거꾸로 믿고 아 이거구나 하고 기사를 선택하는 모양. 기사의 방향이 나가는 모양. 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박진 장관하고 뭐라고 얘기한 게 잘 안 들려요. 그 대통령실 따라갔던 기자들도 여러 번 듣고 이거 욕설이야? 욕설 같네? 이렇게 해서 욕설이 한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대로 굳어지면서 MBC가 자막을 붙이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정보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확 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큰 맹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이 화천대유의 김만배죠. 저는 김만배가 기자라는 사실이 제일 불만이었어요. 무슨 매체인지 하도 많은 보도가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회사 언론사 대표한테도 돈을 줬죠. 왜 줬겠어요? 그 언론사는 왜 김만배라는 사람을 고위 기자로 두면서 고용했겠습니까? 김만배는 이쪽에서는 회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좌파, 이게 만약에 보수 언론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현역 기자라고 있을 때 화천대유의 대표로 있었다 그러면 저는 물론이고 제가 했던 몇 차를 막 언론이 썩었다고 엄청 공격할 겁니다. 좌파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지들이 그런 짓 많이 하니까. 이게 현재 언론의 현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거는 노무현 정권에서 언론을 개방해갖고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그것 때문에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경남지사가 구속이 되고, 그것도 우연하게, 그것도 추미애가 이게 뭐냐고 공개하는 바람에 수사 들어가다가 거꾸로 그게 나와버렸죠. 이게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지금 하여간, 지금 저는 월간지 기자를 오래 해왔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해서 탐구하는 분석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게 반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월간지에도 그런 쓰는 기자가 없어요. 저도 재미가 없어서 그거 쓰겠다 그러면 뭐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점점 힘이 빠져요. 이젠 뭐냐? 어떻게 하든 먼저 듣고 띄워갖고 센세이션만 이르면 이게 특종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야. 완전히 엉터리야. 분석을 해야만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고 박지원이라는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통지문 보내왔다고 덜렁덜렁 들고 가서 애널라이징을 해야지,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나중에 우리 쪽에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문장이 틀리는 게 몇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벼워졌습니다. 정권도 그렇게 됐고 언론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언론 관련 학과를 만들었을 때는 신문학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문이 최고였어요. 저희 때는 방송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신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과, 방송이 커지니까 신문 방송학과. 나중에 방송이 점점 커지죠. 그러더니 언론학과, 신문 방송 말도 안 써. 언론 정보학과. 그러다가 언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신문 방송을 합친 거겠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광고 시장이 커집니다. 기업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하는 거. 광고 만드는 거는 골치가 안 아프잖아. 예쁘게 상상력 보태면 되고, 뭐 사실을 확인하거나 누구를 뭐 추적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들어오면서 언론 홍보 영상학부, 미디어 학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적인 보도 기능이 팍 죽고 광고 기능이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언론이 무엇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언론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유튜브 시장도 보게 되면 뭔가 정확히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막 자극적으로 난리 났네 하게 되면 그 클릭수 많아지니까 그걸로 다 쏠리는 거 아니에요. 난리는 무슨, 대한민국 그렇게 난리 쉽게 나서 벌써 망했지. 안 망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언론 통폐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몸담았던 두 매체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만 어쨌든 저는 언론을 한번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정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서로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하면 그게 무슨 경력이 되고 그게 뭐라고 자랑을 하고 뭐 부장이 되려고 싸우고, 아이고 참 가당치도 않은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는 뭐 어디 가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 친정에 빨대 빨아먹고 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진 않고. 그리고 머리들은 있으니까 뭐 단톡방에 올리면 다 보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또 폭파할 거고. 왓츠나 뭐 텔레그램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런 겁니다. 아주 시시한 사건들입니다. 언론을 한번 정화 어렵겠죠. 아니면 이제 1등 언론하고 2등 언론하고 차별을 좀 둬야 되죠. 그걸 똑같이 꼭 공산주의니까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간 노무현 스타일로 문재인은 더 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 언론 출신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찌라시 들고 와서 전달하고, 또 그게 그럴듯하면 정치인이 얘기하고, 또 그럼 찌라시 있는 건 사실에서 돌아가고, 이겁니다. 이걸 좌파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수가 말려들어서 뭐 규탄 대회를 하고 MBC 누구를 뭐 고발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지금 본질은 윤 대통령이 유엔 가서 무슨 연설한 거 사실 연설 잘한 겁니다. 해프닝은 몇 개 있었지만
그건 다 덮이고 이걸로 갚버려. 이걸 노린 거예요, 좌파들은. 계속 김건희 씨 옷 입은 거 공격해서 딴 데로 관심 가게 하고 또 이런 말을 해갖고 유엔 가서 뭐라고 멋있는 연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덕택에 나라가 만들어졌고 전쟁에서 살아났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확대하겠다. 이게 뭐예요? 북한 통일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연설들이 다 묻혀지고 돌린 겁니다. 여기에 말려든 겁니다. 여기에 말려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손을 대고, 물론 함부로 손대면 또 커지니까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가라앉도록 두는 게 낫죠. 그리고 다른 걸로 끌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더 이 사태를 잘 보면서 이렇게 맞상대한다는 게 늘 능사는 아니거든요. 끌고 나가는 방법에 고민을 하고 이 염량 세태를 어떻게 다룰지에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그걸 잘 대응하는 게 누구예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말싸움에서 탁탁 짚어가고 그런 유능함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언론 정화가 어렵다면 유능함으로 잡는 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